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요양원에 보냈으면 끝난 거지. 마치 그곳이 인생의 종착역이라도 되는 양.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요양원행은 곧 은퇴가 아니라 퇴장이었다. 가족 사진에서 지워지는 것, 명절 식탁에서 사라지는 것, 그리고 서서히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지는 것.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장례식장에서 나는 알게 됐다. 어머니는 버려진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난 거였다는 걸. 그리고 그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것을.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조용한 외출들에는 목적이 있었으며 아무 말 없이 서명했던 그 서류들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틀렸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겠다고 먼저 말했을 때 나는 솔직히 안도했다. 숨겨진 죄책감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말을 어머니가 먼저 해준 것이다. 나 이제 요양원 가는 게 낫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원망도 서운함도 섞이지 않은 그저 사실을 진술하는 듯한 톤이었다. 엄마, 거긴 편할 거야. 나는 그렇게 말했다. 요즘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아서 심심하지도 않을 거야. 내 말은 계속 이어졌다. 마치 나 자신을 설득하듯 어머니를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되뇌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땐 몰랐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거실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님,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이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독서용 안경을 꺼내 쓰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며느리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렸고 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척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펜 좀 주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고요를 깼다. 며느리는 재빨리 볼펜을 건넸다. 어머니는 세 군데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다. 그 서명이 모든 시작이었다. 사인이 끝나자 며느리는 바로 서류를 챙겨 넣었다. 제가 내일 바로 제출할게요. 한 달 안에 입소 가능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그 고맙다는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었을까? 왜 어머니가 우리에게 고맙다고 했을까? 그날 밤 나는 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어머니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우리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그냥 돌아섰다. 그때 들어갔더라면 어쩌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한 달 후 어머니는 큰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요양원으로 갔다. 70년을 산 사람의 짐치고는 너무 가벼웠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나는 차 안에서 그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머니를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어머니가 우리를 떠난 것이었다. 요양원에서 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불평도 요구도 심지어 전화조차 거의 없었다.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다. 대화는 항상 30초를 넘기지 않았다.
두 번째 달부터는 전화 횟수를 줄였다. 2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워했다. 어머님 적응 잘하신 것 같아요. 역시 전문 시설이 낫죠.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니, 믿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외출을 나갔다. 요양원 측에서 보낸 문자 알림에는 항상 보호자님, 어머님께서 오늘 외출 신청하셨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엔 산책이나 병원 정도려니 생각했다. 어느 날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은행에 다녀왔어. 은행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노인들은 가끔 은행 가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다. 통장 정리하고 직원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겠거니 했다. 다음 달에도 외출 알림이 왔다. 이번엔 아예 묻지 않았다.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물었다. 어머니, 이번엔 어디 다녀오셨어요? 변호사 사무실.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요? 응, 그냥 상담 좀 받았어. 상담이요? 무슨 상담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나이 들면 준비할 게 많잖니. 유언장 같은 것도 써야 하고. 며느리는 억지로 웃었다. 아이고 어머님,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는 나에게 말했다. 오빠, 어머니 혹시 유산 정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신경 안 쓴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냥 노후 준비 제대로 하시려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그 후로도 어머니의 외출은 계속됐다.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 공증 사무실, 세무사. 매번 이유는 달랐지만 패턴은 동일했다. 모두 법률, 금융, 재산과 관련된 곳이었다. 나는 그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혹은 넘기고 싶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내가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모른 척했다. 며느리도 나도 우리는 모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눈을 뜨게 된 건 어머니가 영영 눈을 감은 후였다. 어머니의 부고는 요양원에서 왔다. 토요일 새벽 5시 핸드폰이 울렸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다. 여보세요? 보호자님이신가요? 저는 요양원 간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오늘 새벽에 조용히 주무시듯 가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살아계셨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아프다는 말도 위독하다는 통보도 없었다. 갑자기요?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시죠?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께서 원래 심장이 좀 안 좋으셨는데 자다가 자연스럽게 심정지가 오신 것 같습니다. 고통 없이 가셨을 거예요. 고통 없이.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했지만 나는 오히려 더 괴로웠다. 옆방에서 며느리가 일어났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셨대. 며느리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빨리 가봐야죠. 우리는 부랴부랴 요양원으로 향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래도 오래 안 아프고 가셔서 다행이네요.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행이라니. 어머니의 죽음이 다행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도 알잖아요. 치매 오거나 오래 누워 계시면 더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차라리 입을 다물었다. 지금 싸우고 싶지 않았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뜨고 있었다. 간호사가 우리를 맞았다. 이쪽입니다. 어머니는 하얀 시트로 덮여 있었다. 얼굴만 보였다. 평화로워 보였다. 정말로 자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어머니는 정말 돌아가셨구나. 유품은 정리해놨습니다. 여기 있어요. 간호사가 작은 박스 하나를 건넸다. 그게 전부였다. 70년을 사신 분의 유품이 신발 상자만 한 박스 하나. 나는 박스를 열어보지 못했다. 며느리가 대신 열었다. 옷 몇 벌, 안경, 수첩, 사진 이게 다네요.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이건 뭐예요? 봉투에는 장례식 날 열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나는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 자신이 곧 떠날 거라는 걸. 며느리가 봉투를 뜯으려 했다. 잠깐, 나는 그녀의 손을 막았다. 장례식 날 열라고 했잖아.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봉투를 가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친척 몇 명, 요양원 관계자, 어머니의 오랜 친구 2분. 그게 전부였다. 며느리는 조문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나는 멍하니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실례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저는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요청으로 이 문서는 오늘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검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툼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외출하셨을 때 변호사를 만났다고 하셨던 것을. 며느리도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유언장인가요? 내가 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유언장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들었다. 재산 대리권 및 관리 위임서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재산 대리권? 관리 위임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고인께서는 요양원 입소 한 달 후부터 본인의 전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제3자 신탁기관에 위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상속인 여러분은 법정 상속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재산의 관리와 분배는 신탁 관리자의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가족도 모르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고인께서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로 서명하셨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고인께서 오늘 공개하라고 하신 음성 메시지입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내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내 자리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머니의 말은 계속됐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낸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도 그게 나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 녹음이 끝났다. 장례식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요양원에 보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고인께서는 요양원 입소 후 2달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저와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 총 8억 원 상당의 자산을 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하셨습니다. 8억. 나는 그 숫자를 듣고 경악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 어머니, 그 돈 어디서 났어요? 며느리가 물었다.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다. 고인께서는 평생 모으신 저축, 돌아가신 배우자분의 보험금, 그리고 20년 전에 구입하신 부동산 매각 대금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께는 이를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어머니는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셨을까? 며느리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받는 상속분은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아드님께서 전액을 상속받으십니다. 하지만 신탁 조건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만 지급되며 전액을 한 번에 인출하실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상속분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변호사는 여전히 침착했다. 고인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재산이 한 번에 소진되거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추가로 고인께서는 매달 100만 원씩을 요양원 입소 노인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도록 설정하셨습니다. 이는 향후 20년간 지속됩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을 노인들을 돕고 싶으셨던 것이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봉투에는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도 내 가정을 지켜야 했고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렴. 부모도 존엄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마지막 자유였단다. 부디 건강하고 내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어주렴.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장례식장은 텅 비어갔다. 나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대답할 수 없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며느리가 차에 기대어 서 있었다. 오빠, 변호사한테 다시 얘기해봐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 네. 엄마 뜻대로 하자.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어. 며느리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펼쳐보니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쓴 일기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 괜찮다.
나는 이미 내 몫을 다했다. 이제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짐이 되지 않겠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나는 수첩을 덮고 오랫동안 울었다.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요양원에 보냈다고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던 우리의 오만함. 그 오만함이 어머니를 혼자 떠나게 만들었다. 지금도 가끔 꿈에 어머니가 나타난다. 요양원 복도를 걸어가시는 뒷모습. 나는 뛰어가 부르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냥 계속 걸어가신다. 그리고 나는 깬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떠남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당신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